안녕하세요. 정서적 재해 리딩의 정서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과 함께할 책은 나무의 철학에서 출간된 정우철 도스트님의 내가 사랑한 화가들입니다. 여러분은 미술관, 미술 전시회 하면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감동적이다, 힐링된다, 재밌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보다는 지루해, 어려워, 그런데 왜 가지? 하시는 분들이 사실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미술학원을 꾸준히 다닐 수 있게끔 해주셨어요. 그리고 집에서도 크레파스나 물감 등을 이용해서 종종 놀아주셨고요. 그래서 그런지 미술하면 이때 좋은 추억이 떠올라서 미술에 대해 잘 알진 못하지만 그래도 미술을 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미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가끔씩 전시회도 찾아다니곤 했는데요. 처음에 전시회 갔을 때 살짝 기분이 묘했어요. 유명 작가의 작품들을 보는 건 너무 좋은데 그 그림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감상하는 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디오 가이드나 도스트님들의 설명을 듣곤 했는데 그게 또 너무 어렵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해서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느 순간부터는 전시회를 점점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빈둥거리다가 문득 오랜만에 전시회나 한번 가볼까? 하고 삼성동 디 아트 뮤지엄 센터에서 열린 마가리킨의 빅 아이즈전을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우연히 이 책의 저자이신 정우철 도스트님의 전시 해설을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정우철 도스트님은 전시 해설을 하실 때 절대 어려운 용어나 작품의 기법 등을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핵심은 바로 스토리텔링. 그림을 그린 화가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 그림을 그렸는지 이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어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미술 용어나 기법, 미술사에 대해 잘 몰라도 화가가 왜 이러한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 알게 되면 정말 즐겁게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게 도와주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전시회 가기 전에 마가리킨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빅 아이즈를 미리 보고 갔었거든요. 그랬는데 영화도 너무 좋았는데 정우철 도스트님의 전시 해설이 훨씬 더 좋고 재밌는 거예요. 그 이후에 또 마침 기회가 돼가지고 정우철 도스트님의 전시 해설을 한 번 더 듣게 되었는데요. 그게 바로 앙리 마티스 전이었어요. 이때 기억나는 게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정말 100명 넘게 있었어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진짜 112명 넘게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번 일일이 세어봤거든요. 그때 112명까지 세고 그냥 포기했었어요. 저는 사람들 많은 곳을 좋아하지 않는 데다가 수많은 인파의 작품들도 제대로 안 보여가지고 오늘 전시회 잘못 왔다 이러면서 막 후회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정우철 도스트님이 도착하시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럴 땐 또 다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각 섹션에 들어갔을 때 어떤 작품을 보시든지 다 이해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굳이 저를 꼭 보실 필요가 없고 어느 곳이든 편하게 서서 작품을 감상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속으로 그게 가능해? 난 오늘 망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정말 가능하더라고요. 각 섹션에 들어섰을 때마다 앙리 마티스가 당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심정이었는지를 얘기해 주시면서 왜 이러한 작품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섹션의 어떤 그림을 봐도 즐겁게 감상할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했던 거랑 다르게 전시의 감상을 진짜 즐겁게 잘 맡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앙리 마티스가 이번 영상에서 낭독해드릴 내가 사랑한 화가들에 등장합니다. 내가 사랑한 화가들에서는 정우철 도스트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11명의 화가를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두 번째 화가로 이 앙리 마티스가 등장합니다. 책의 목차를 보자마자
여러분들께 이 부분을 낭독해드려야지 하고 생각했어요. 책에 각 하가의 작품들이 컬러로 수록되어 있고요. 또 서술이 구어체로 되어 있어서 마치 정우철 도스트님의 전시 해설을 듣듯 쉽고 편안하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미술을 사랑하는 분들, 미술에 관심 있는 분들, 그리고 미술에 관심이 없거나 좋아하지 않으셨던 모든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본 영상을 허락해주신 나무의 철학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한 하가들, 정우철. 색채의 혁명가, 야수파의 창시자, 앙리 마티스. 내가 꿈꾸는 미술이란 정신노동자들이 아무 걱정 근심 없이 편안하게 머리를 누릴 수 있는 안락의자 같은 작품이다. 삶이 버겁고 힘들 때 우연히 만난 그림에서 위로를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저 그림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라앉았던 기분이 나아지죠. 특히 밝고 따뜻한 색채로 가득한 그림을 볼 때면 소진됐던 에너지가 다시 차오르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림이 가진 특별한 힘이 아닐까 싶어요. 앙리 마티스는 이 역할을 충실하게 해낸 하가입니다. 그는 지치고 낙담한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보고 평화와 고요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죠. 마티스는 색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하가인데요. 강렬하고 자유로운 색채로 그림에서 색을 해방시켰다고 평가받는 야수파의 대표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루 11시간씩 그림을 그린 열정남이기도 한데 심각한 병에 걸려 붓을 들 수 없게 되자 색종이를 오려 붙이는 기법으로 걸작을 창조했을 정도예요. 그는 창작에 대한 열정과 재능을 인정받아 파블로 피카소의 라이벌로 여겨졌고 지금은 피카소, 샤갈과 함께 프랑스 3대 화가로 손꼽힙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술에 살고 죽었던 그가 원래 고시 준비생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법률사무소에서 서기로 일했던 마티스는 어떻게 가감하고 자유분방한 색채 화가로 변신했을까요? 그의 삶 곳곳에서 드러난 숨길 수 없었던 예술의 갈망을 함께 살펴볼게요. 즐거운 상상이 가득했던 어린 시절. 앙리 마티스는 1869년 12월 31일 프랑스 북동부의 시골 마을 르카토 캉브레츠에서 부유한 곡물상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곳은 화려하고 자유로운 색채 화가로 이름을 떨친 예술가가 태어났다고 하기에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어둡고 음산한 지역이었어요. 산업화의 영향으로 수많은 공장이 들어섰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오물로 악취가 심한 동네였죠. 게다가 마티스는 기억조차 나지 않은 어린 시절부터 전쟁으로 얼룩진 일상을 보내야 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는 아주 엄격한 사람이어서 마티스를 비롯한 어린 자녀들에게 가게에서 일을 돕도록 명령하곤 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일을 하는데도 늘 시간에 쫓겨야 했던 상황이 어린 마티스에게는 폭력적으로 느껴졌을 거예요. 공상을 좋아했던 그는 항상 집에서 멀리 도망치는 꿈을 꿉니다. 이러한 기억은 훗날 마티스의 작품에 자유로운 새와 물고기로 나타나죠. 어린 마티스는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만의 공간을 찾아냈어요. 마을 한구석에 있는 조그만한 풀밭입니다. 마티스는 그곳에서 시간을 보낼 때면 어둡고 폭력적인 환경에 지친 마음을 위로받는 듯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풀밭이 마티스가 난생 처음 접한 행복의 공간이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는 이곳에서 평화롭게 새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했는데 어릴 때의 추억을 회상하고 싶어서 성인이 된 후에 새를 키우기도 했답니다. 마티스에게 예술적 영감을 준 것이 또 있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을 보낸 보행앙 베르망두아에는 섬유 가게가 많았는데 여름이 되면 배를 짜는 사람들이
정교하고 아름다운 색색의 천을 뽑아냈죠. 감수성이 풍부했던 마티스는 화려한 문양과 생기 넘치는 색에 완전히 매료되고, 이때 접한 다채로운 색상과 문양은 훗날 마티스의 예술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행히 마티스에게는 다정한 어머니가 있었는데, 어머니는 언제나 따뜻한 시선으로 마티스를 바라보았고 아들을 지지해 줍니다. 마티스는 어머니에 대해 내가 하는 모든 것을 사랑해 주셨다라고 해상했죠. 마티스의 어머니는 아마추어 화가였는데 그릇이나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부업을 했습니다. 마티스는 훗날 자신의 예술적 영감이 모두 어머니에게 받은 것이라고 소개한 바 있는데, 마티스 역시 그림에 소질이 있어서 고등학생 때는 학교에서 대생으로 1등을 했대요. 하지만 그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아버지는 마티스에게 가업을 물려받거나 법을 공부하라고 설득합니다. 결국 그는 아버지의 말대로 공부에 매진해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법률 사무소의 서기로 일을 하죠. 그런데 자유로운 새를 꿈꾸었던 그가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었을까요? 마티스는 금방 지루함을 느꼈고 이건 내 일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떨쳐내지 못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티스의 운명을 바꿀 만한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운명처럼 만난 물감 상자. 마티스는 20살 무렵 맹장염으로 수술을 하고 병상에서 무료한 시간을 보냅니다. 아들이 안쓰러웠던 어머니는 아들의 지루함을 달래주고자 물감을 선물하는데, 나중에 마티스는 이 물감이 자신에게 파라다이스나 다름없었다고 해상해요. 마티스는 그림에 천재적 재능은 없었지만 물감을 받고 자신이 그림에 커다란 열망을 가지고 있었음을 자각합니다. 물감 상자를 받는 순간 이것이 내 삶임을 알았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미술계의 혁명을 일으킨 야스파의 거장 마티스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죠. 이 무렵 병상에서 읽은 헤아로는 예술을 향한 그의 신념을 더욱 확고하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아버지의 바람대로 안정된 삶을 살았던 청년 마티스는 결국 스스로 선택한 인생을 살기 위해 법률 사무소를 그만두고 미술학교에 입학해요. 이런 여정을 보면 누구에게나 인생에 한 번쯤은 운명을 바꿀 기회가 찾아오는 듯 합니다. 물론 어떤 선택을 할지는 각자의 몫이겠지요. 그런데 이거 아시나요? 그림을 시작한 후 고향 사람들이 불렀던 그의 별명은 마을의 멍청이였답니다. 변호사 자격증도 취득했겠다,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는데 본인이 하고 싶은 그림을 그린다며 멍청이라 불렀지요. 그래도 마티스는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에 고개 숙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누군가가 이루기 힘든 목표에 도전하는 걸 보면서 비난과 조롱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되겠어? 그건 안 돼. 멍청한 짓 하고 있네. 하지만 내 인생의 타인이 왈가왈부할 권한은 없습니다. 또한 비난을 이겨내고 그 목표를 이룬 사람은 더 환하게 빛나는 법이죠. 마티스가 그랬습니다. 마티스는 이후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11시간 캠퍼스 앞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마을의 멍청이는 결국 프랑스 미술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장이 되었죠. 그럼 여기서 마티스의 초창기 그림을 볼까요? 책이 있는 정물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보기로 도전한 마티스가 처음 스스로에게 만족한 작품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티스의 특징은 전혀 보이지 않는 다소 투박한 작품이죠. 이 작품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린 정물화인데 어떤 화가든 마찬가지겠지만 마티스 역시 보이는 대로 그리는 데서 출발합니다. 처음엔 있는 그대로 그리다가 점차 자신이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요소를 녹여내면서 본인만의 특징을 만들어내고 시간이 지나면 그 요소는 화가만의 개성이 되죠. 이른바 재현에서 표현으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예술가마다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을 겪는지에 따라 화풍이 달라지는 이유가 이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가의 인생을 알고 그림을 보면 좀 더 풍부하고 밀도 높은 감상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가의 인생과 가치관을 이해하고 공감하다 보면 눈앞에 놓인 그림뿐 아니라 그림 너머의 작가와도 교감하게 되죠.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 볼까요? 법률책이 층층이 쌓여 있네요. 이 작품에는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삶을 위해 인생의 방향을 바꿔야 했던 고민과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마티스의 첫 스승은 하가 아돌프 윌리엄 부게로인데 그는 전통적인 그림을 그리는 작가였어요. 아카데미즘에 속해 있었기에 마티스에게 대상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그리는 소묘를 중요하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건 마티스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었어요. 답답함을 이기지 못한 마티스는 결국 부게로의 하실을 뛰쳐나와 루브르 박물관으로 향합니다. 그는 이곳에서 혼자 푸생, 라파엘로, 다비드 같은 거장들의 작품을 연구하며 그림을 그렸지요. 그런 마티스를 눈여겨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상징파 하가인 기스타브 모로였습니다. 마티스의 가능성을 알아본 모로는 그를 자신의 하실로 데려가 그림 그리는 법을 가르칩니다. 부게로와 달리 모로는 피사체의 내면을 봐야 한다며 있는 그대로 재현하기보다는 본질을 포착할 수 있도록 지도하죠. 이 과정에서 모로는 마티스 자신조차 모르고 있었던 그의 숨겨진 능력을 발견하고 격려해 줍니다. 마티스, 너는 그림을 늦게 시작했지만 인물의 특징을 포착하고 단순하게 표현하는 능력이 대단해. 그 부분을 더 집중해서 그려보렴. 모로는 마티스가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가진 하가로 성장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진정한 스승입니다. 이후 마티스가 가끔 인상주의의 영향을 받은 그림을 그리면 다투기도 했지만 두 사람은 기본적으로는 서로를 인정하는 사제지간으로 발전하죠. 자유로운 색채로 말하고자 했던 것. 어머니 외에도 마티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 여성이 있습니다. 바로 연인인 아멜리 파레이르예요. 아멜리는 언제나 마티스가 그림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었고 필요할 때면 모델이 되었습니다. 둘은 동거를 하며 1894년에 딸 마르그리트 마티스를 낳고 1898년에 결혼을 합니다. 결혼 후에는 두 아들도 태어나죠. 두 사람은 지중해의 코르시카 섬으로 신혼여행을 떠났는데 마티스는 이곳에서 뜨거운 태양이 만들어내는 화려한 색채의 이국적인 풍경을 마주합니다. 색채를 자유롭게 쓰고자 하는 열망은 어쩌면 이때부터 시작된 게 아닐까 싶어요. 훗날 브르타뉴를 여행하며 얻은 영감으로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기도 했으니깐요. 브르타뉴는 마티스의 선배 격인 고갱이 강렬한 색감을 찾아 떠났던 곳이기도 한데 마티스를 고갱의 후배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두 사람 모두 과거의 해아에 갇혀 자연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닌 내면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따라 그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림을 시작하고 한동안은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고생을 합니다. 그림이 잘 팔리지 않아 생활이 어려워지자 아내는 아이들을 조부모에게 맡기고 모자 가게를 운영하면서 마티스의 작품 활동을 지원해요. 설상가상으로 마티스의 건강까지 나빠지면서 그는 더욱 의기소침해졌고 그림을 그만둘지 말지 고민합니다. 당시 그의 신경을 잘 나타낸 그림이 있어요. 바로 차양 밑의 하실입니다. 아마 이 작품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하가로 성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자신의 내면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하실이 굉장히 어두운데 마치 감옥 같지 않나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분명 낮인데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아 지하인가 싶기까지 합니다. 밝고 환한 창밖으로 나가고 싶은 마티스의 쓸쓸한 마음이 담겨 있기도 해요. 거장들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시련은 피해갈 수 없나 봅니다. 물론 마티스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믿으며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나갔죠. 이렇게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그는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다른 화가들을 만나게 됩니다. 함께 모여 그림도 그리고 서로의 생각도 공유하며 친밀한 관계를 맺죠. 이때 마티스와 어울린 화가들이 앙드레 드랭, 모리스 드 블라맹크, 조르주 블라크, 라울 디피입니다. 혹시 느낌이 오시나요? 맞아요. 이들은 다 같이 마음을 모아 1905년에 전시를 열었는데 이 전시가 바로 그 유명한 야스파의 시작입니다. 전시장에는 다양하고 강렬하게 표현한 작품들로 가득했죠. 기존 화가들과는 색을 사용하는 방식 자체가 달랐습니다. 색을 윤곽선 안에 가두지 않았고 작가의 폭발하는 감정을 따르다 보니 실제 피사체의 색과 같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의 작품은 곧 엄청난 논쟁거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전시장으로 몰려들었죠. 이 엄청난 화제의 중심에 오늘날 마티스를 대표하는 바로 이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모자를 쓴 여인입니다. 작품 속 여인은 마티스의 아내입니다. 혹시 이 그림에 쓴 색이 이해되시나요? 잘 모르겠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마티스가 부부싸움을 하다가 문득 화가 난 아내의 얼굴에서 강렬한 붉은색과 푸른색 같은 감정을 느꼈고 그 감정 그대로 얼굴에 칠했다고요. 당시 모자를 쓴 여인은 큰 논란에 휩싸였고 사람들은 도저히 작품을 이해할 수 없다며 욕을 했죠. 이전의 고갱도 강렬하고 자유로운 색을 선보인 적이 있다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마티스는 고갱보다 더 나아간 거죠. 한마디로 이 작품은 색의 혁명이었습니다. 한 평론가는 고통스러울 만큼 현란한 작품이라고 평했는데 물론 좋은 뜻으로 한 말은 아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작품이라는 비난을 이런 식으로 한 건데 심지어 마티스의 아내도 이 작품을 보고 화를 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이니 대중의 반응이 당연한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전시에서 야스파라는 명칭이 탄생합니다. 전시장 중앙에 소년의 형상을 한 조각상이 있었는데 그 모양이며 구조가 마치 강렬한 색채로 그려진 작품들에 둘러싸인 것 같았다고 해요. 이를 본 어느 평론가가 조각상이 마치 야수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 같다고 했는데 여기서 나온 명칭이 야스파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파의 명칭은 의외로 평론가들의 비난에서 만들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모네의 일출 인상을 본 평론가가 이 그림은 정말 인상만 그렸군 하며 비아냥거린 데서 비롯했다니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런데 이거 아세요? 오늘날 야스파의 대장격으로 여겨지는 마티스는 자신의 그림을 야수 같다고 표현하는 게 불만이었어요. 그가 자유로운 색채를 통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즐거움이었으니깐요. 마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노력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고 그저 내 그림들이 봄날의 밝은 즐거움을 담기를 바랬다.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아무도 모르게 말이다. 그는 그림을 통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그저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마티스의 그림을 감상할 때는 너무 분석하기보다 그저 편안한 마음으로 화려한 색감이 주는 즐거움을 만끽하면 어떨까요? 더 단순하고 강렬하게, 더 마티스답게. 야스파의 등장을 알린 전시회가 열린 이후 1906년에 마티스는 아카데미즘에 반대하는 독립예술가 협회에서 주최한 앙드파당 전에 출품합니다. 그는 이곳에 출품한 작품이야말로 앞으로 자신이 그리게 될 모든 작품의 출발점이라고 말했어요. 삶의 기쁨은 특히 마티스가 가진 야스파의 특징이 절정에 달한 작품입니다. 캠퍼스 전체에 자유롭게 펼쳐진 빨강, 노랑, 초록을 따라 시선을 옮기다 보면 전체적으로 묘한 리듬감이 느껴집니다. 그림 속 인물들은 모두 인위적인 문명을 상징하는 답답한 옷을 벗어버리고 원시 문명으로 돌아간 듯합니다. 그림 앞쪽에는 한 여인이 피리를 불고 있고 그 옆에는 서로를 감싸하는 두 사람이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중앙에 있는 여인들의 자세는 고혹적이고 뒤에서는 다 같이 손을 잡고 둥글게 돌며 춤을 추고 있고요. 각자 시간을 보내는 방법은 다르지만 모두 행복에 젖어 있죠.
그런데 이 작품 역시 발표와 동시에 격렬한 논란에 휩싸입니다. 마티스의 지인이기도 했던 신인상주의 화가 폴 시럈은 이 작품을 보고 배신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개상한 인물들을 그려넣었다. 역겨운 색채다라며 비난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파상에 저급한 간판 같다며 작품을 비하했고요. 하지만 이런 분위기에도 마티스 작품의 가치를 알아본 사람들은 존재했습니다. 특히 아트 컬렉터였던 레온 스타인과 거트루트 스타인 남매는 이 작품이 현대 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이 될 거라며 그림을 구매했죠. 이렇듯 마티스의 진가를 알아본 사람들이 생기면서 후원자가 나타났고, 마티스의 생활도 조금씩 좋아집니다. 마티스의 후원자 중에는 당시 섭리왕으로 불렸던 러시아의 대부호 세르게이 시추킨도 있었어요. 시추킨은 춤과 음악을 주제로 자기 저택의 계단벽을 장식할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합니다. 마티스는 일요일 오후면 몽마르트 언덕에 있는 무도회장 물랭드라 갈레트에 댄서들을 구경하러 가곤 했는데요. 그림 의뢰를 받고 무엇을 그리면 좋을지 고민하던 중에도 이 루틴에는 변함이 없었다고 해요. 어느 날 마티스는 댄서들의 춤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추킨이 제시한 작품의 영감을 떠올립니다. 좀 전에 봤던 댄서들의 몸짓에서 마치 중력이 사라진 듯 깃털처럼 가볍고 자유롭게 춤을 추는 생동감 넘치는 몸짓을 떠올린 거죠. 그는 이 영감을 토대로 길이가 거의 4m에 달하는 춤을 완성합니다. 마티스는 이 거대한 그림을 그리는 내내 그날 무도회장에 들었던 노래를 흥얼거립니다. 그리고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이 작품을 완성합니다. 사실 이 그림은 아주 단순합니다. 사용한 색도 4가지 뿐이고요. 그런데도 마치 그림 속 인물들이 당장이라도 손을 맞잡은 채 원을 그리며 춤을 출 것 같지 않나요? 딱딱한 직선 없이 곡선으로만 이루어진 형태가 그림의 생동감을 더해주죠. 마티스가 우리에게 전하려 했던 것은 자신이 그날 본 댄서들이 아니라 그들의 움직임에서 느껴지는 가벼움과 경쾌함이었던 겁니다. 춤은 삶이요, 리듬이다 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마음을 잘 녹여내어 어쩌면 마티스는 사람들이 잠시나마 걱정을 잊고 신나게 춤을 추길 바라는 소망을 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914년 캠퍼스에 삶의 기쁨을 가득 담아내던 마티스의 삶에 어둠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거예요. 파리에 있던 마티스의 집은 독일군의 공격으로 파괴되었고 그는 극심한 공포를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일군에 잡혀갔고 심지어 어머니와 동생도 끌려가 소식이 끊어집니다. 그의 불안한 마음은 그 시기에 그린 작품에 고스란히 드러나는데요. 캠퍼스에서 색이 점점 사라지고 사각형, 원, 타원 같은 기하학적 무늬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작품과 화가의 상황, 감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가 봅니다.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콜리우르의 프랑스식 창문이죠. 강렬하고 개성 넘치는 색채와 생동감 넘치는 그림을 선보이던 화가가 그렸다고 믿기는 힘든 작품입니다. 공포로 가득 찬 시절을 보내며 마티스의 그림은 단순함의 끝을 향해 가는데요. 창문 밖으로 활짝 핀 나무가 보이던 이전 작품들과는 너무 다른 모습인데 마치 그가 바라보는 바깥 세상에는 조금의 빛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전쟁은 한동안 그에게서 풍부한 색과 삶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관지염이 악화되어 건강까지 나빠지죠. 마티스는 치료를 위해 니스로 향하고 다행히 니스의 따뜻한 햇빛을 받으며 조금씩 안정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이곳에서 그는 자신의 색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다행히 머지않아 기존의 아름다운 색채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